20세기 초 런던의 안개가 자욱한 거리에서의 삶은 여러모로 힘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백일해 성홍결, 패스트, 구루병으로 죽어가는 동안 부유한 계층은 2000년 초의 제일 세계 문제와 같은 자신들만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텔레비전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고 런던 중심부에 처음으로 새로운 영화관이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볼만한 영화를 만들기까지는 적어도 20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평울도 문을 닫기 시작했고 청후 10년대 무렵이 되어서야 케밥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할 수 있는 가장 신나는 일은 해크니 엠파이어와 같은 유명한 공연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버라이어티 쇼 티켓을 구하는 것이었죠. 운이 좋다면 뮤지컬의 여왕인 메리 로이드 양이 연주하는 멋진 곡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조용한 밤에는 탈출 전문가, 벼룩 서커스, 말하는 개, 불을 먹는 개, 또는 살아있는 백과사전의 놀라운 기억력 묘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벨 엘모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 경우라면 벨 엘모어가 항상 무대 위스타가 될 운명이라고 느꼈지만 사실 그녀는 눈에 띄는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쇼를 전염병이나 다른 전염병처럼 피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예약되어 있던 베드포드 앤 휴스턴 팰리스에서 공연하던 벨 엘모어는 첫날 밤 관객들로부터 야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다시 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고 아무도 놀라지 않았죠. 하지만 벨 엘모어가 악평을 들을 만도 했지만 1910년 2월 한 달 동안 그녀에게 닥친 소름 끼치는 운명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진짜 범인이 교수형에 처해졌다고요? 그렇다면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 거의 한 세기가 지난 후에 재개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벨 엘모어의 본명은 코린 코라 터너로 알려졌지만 그녀가 1894년부터 크리펜 박사와 결혼했음을 감안하면 그녀가 런던 뮤직 홀 무대에 섰을 때 그녀의 이름은 코린 코라 크리펜이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린은 본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그녀의 본명은 쿠니군대 메카모츠키였습니다. 하지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남은 에피소드에서는 코라 터너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하죠. 미스터 탐정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라 터너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면 먼저 그녀가 결혼할 운명이었던 조금은 특이한 남자를 제대로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홀리 하비 크리펜은 1862년 미국 미시간주 콜드워터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시간 대학교를 졸업한 후 클리블랜드 동종요법 병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크리펜은 의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 영국으로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1885년에는 뉴욕의 안과 병원에서 또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 브루클린에서 자신의 의료기관을 설립했습니다. 크리펜 박사는 1887년 산티아고에서 첫 번째 부인 샬롯 벨과 결혼했고 이 젊은 부부 사이에는 아들 오토 홀리 크리펜이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샬롯 벨은 3년 후 병에 걸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오토는 샬롯 벨의 어머니가 키우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보내졌습니다. 크리펜 박사는 이후 아들과 거의 또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후 크리펜 박사는 브루클린에서 자신을 코라 터너라고 밝히고 그랜드 오페라의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던 17살 소녀를 만났습니다. 둘의 관계가 깊어지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의 본명이 쿠니군대 마카모츠키이며 아버지는 폴란드계 러시아인이고 어머니는 독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녀의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일 것입니다. 결혼 직후 크리펜 박사와 그의 두 번째 부인은 1900년에 런던으로 영구 이주하기로 하는 특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크리펜이 내릴 수많은 이상한 결정 중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크리펜이 수년간 의학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영국에서는 그 자격이 충분하지 않았고 런던에 정착할 무렵에는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크리펜 박사는 더 이상 자신의 의료 행위를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닥터 무니언이 소유한 특허의약품 사업체의 관리자로 새로운 직책을 맡았지만 대부분의 치료 비약이 설탕과 알코올을 섞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러 건의 사기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닥터 크리펜과 코라 터너는 여러모로 노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크리펜은 작고 부드러운 말투에 온화한 성격에 콧수염이 덥수룩하고 금태 안경과 이상하게 튀어나온 눈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언젠가 실수로 선인장 위에 앉았던 것처럼 보였고 그 경험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크리펜은 정기적으로 유명 사교 행사에 참석하고 사회를 보았지만 항상 매우 조용하고 겸손한 존재였습니다. 필요할 때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했지만 대체로 음지로 들어가 아내가 각광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코라 터너는 브루클린 억양이 강한 활기차고 발랄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별 볼일 없는 남편을 통제하고 불평 없는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남자들과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다소 도도한 성격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뭔가 통하는 듯했고 크리펜 박사는 당시 오페라 스타의 꿈을 포기하고 눈높이를 조금 낮춘 코라가 런던 뮤지컬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크리펜은 자신의 일보다 아내의 연극 경력 관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로 닥터 무니언의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 후 그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기관에서 좀 더 겸손한 관리직을 맡았고 그때까지 벨엘모어라는 예명을 사용하던 아내의 매니저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적 경력은 아무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슬픈 사실은 코라 터너가 자신의 재능보다 훨씬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비참한 실패를 겪은 후 비평가들은 그녀를 브루클린의 미트볼이라는 잔인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코라 터너는 저급 공연장에서 더 낮은 수준의 예약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이마저도 몇 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어려운 재정적 시기에 노부부는 또 다른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법적으로 진료할 수 없는 의사와 예약을 받지 못한 뮤지컬 스타는 캠든 스트리트 바로 외곽에 있는 힐드롭 크레센트 39번지의 멋진 새 집을 임대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나무가 우거진 쾌적한 교외에 있는 이 계단식 집은 필요 이상으로 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집세만 1년에 58파운드가 넘었고 크리펜 박사는 청각장애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일주일에 3파운드 정도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을 빌려 재정을 보충하고 코라 터너가 공연하지 않는 모든 쇼와 그녀가 끔찍해서 참석하지 않는 모든 애프터쇼 파티에 화려한 드레스, 여우 모피, 보석을 착용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된 동기 중 하나는 부부가 별도의 침실을 갖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크리펜 박사와 코라 터너는 여전히 열정의 불꽃에 휩싸여 있었지만 서로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라는 브루스 밀러라는 미국 뮤지컬 아티스트와 장기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전에 힐드롭 크레센트의 일부 손님을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일련의 젊은 연인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크리펜 박사는 청각 장애인 연구소에서 일하는 18세의 비서 에델 르네브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녀는 아내보다 크리펜의 성격과 더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총명했으며 한동안 크리펜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이러한 불륜을 특별히 숨기지는 않았지만 크리펜 박사와 코라 터너는 이상하게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고 정기적으로 저녁 식사와 사교 행사를 주최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균열을 희미하게 위장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곧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 1월 31일 월요일 크리펜 부부는 힐드롭 크레센트에 있는 자택에서 절친한 친구인 폴과 클라라 마르티네티를 위한 저녁 파티를 열었습니다. 폴 마르티네티가 화장실에 가자고 했는데 크리펜 박사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위층으로 동행하지 않은 한 가지 작은 사건을 제외하고는 저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집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폴은 혼자서 화장실을 찾았을 테지만 코라 터너는 남편의 에티켓 부족에 화가 나서 식탁에서 남편을 꾸짖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르티네티 부부는 새벽 1시가 넘도록 집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와인과 위스키를 마시며 즐거운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날은 코라 터너가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 후 2주 동안 친구들은 코라 터너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크리펜 박사는 아내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히며 정중하게 문의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더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라는 미국에 있는 동안 심각한 병에 걸렸고 예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검은색 테두리가 있는 종이에 편지를 써서 아내가 흉막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친구인 로버트와 루이스 밀스에게 보낸 편지 중 한편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코라의 생전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고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끔찍한 충격인지 상상할 수 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다시 보내지고 나는 곧 그녀의 남은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집을 떠납니다. 사실 집 안에 혼자 있는 게 미치겠어요. 모든 것을 팔아버리겠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충격에서 회복될 때까지 몇 달 동안 여행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안정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안타까운데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의 상실에 대해 전해주시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 곧 다시 편지를 써서 제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리펜 박사님, 하지만 이 설명은 모두를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펜의 젊은 사랑스러운 비서인 에델 르네브가 힐드롭 크레센트로 이사했고 두 사람은 마을에서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악명 높았던 벨 엘모어가 무대에서 은퇴한 후 두 사람은 뮤지컬을 몇 번 보러 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랜 친구들은 에델 르네브가 코라 터너의 낡은 모피코트와 장신구, 특히 독특하고 값비싼 브로치를 착용한 것을 보고 특히 화를 냈습니다. 그의 아내가 불과 몇 주 전에 사망한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마르티네티 부부와 자신을 불카나라고 부르는 음악에 관심이 많은 여성 등 오랜 친구들이 코라 터너의 운명에 대한 크리펜 박사의 설명이 완전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폴 마르티네티가 그날 저녁 식사에서 화장실로 안내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났던 것일까요? 이 사건은 1888년 잭 더 리퍼, 수사 당시 형사로 일했던 은퇴를 앞둔 존경받는 인물인 월터 듀 경감이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뮤지컬 스타의 실종 사건을 면밀히 조사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경찰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벨 엘모어라고도 알려진 크리펜 부인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권자인 크리펜이 말한 이야기에는 가장 놀라운 모순이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형사 조치에 대한 친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크리펜 박사를 만나 크리펜 부인이 언제, 어떻게 출국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사망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7월 8일 듀 경감과 미첼 경사는 힐드롭 크레센트에 있는 크리펜 박사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보고서에는 에델 르네브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녀를 박사의 가정부로 묘사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크리펜 박사가 경찰에게 처음 한 놀라운 자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병과 죽음에 대한 제 이야기는 모두 거짓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녀는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이 많은 듀 경감은 크리펜과 그의 가정부의 안내로 그 집을 둘러보았고 새로운 버전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그는 코라 터너를 추적해 이야기를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고 크리펜은 미국 신문에 아내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크리펜 박사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더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펜 박사는 또 한 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에델 르네브와 함께 짐을 싸서 캐나다로 도망쳤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듀 경감은 며칠 후 코라 터너가 떠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힐드로 크레센트로 돌아왔고 집이 비어있고 버려진 것을 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피코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좋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크리펜의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울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크리펜이 양심이 불안한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듀 경감은 즉시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을 지시했고 미첼 경사와 함께 석탄 저장고를 조사하던 중 가장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코라 터너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듀 경감은 경찰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7월 13일 화요일에 저는 집을 더 자세히 조사하고 다시 석탄 저장고를 수색했습니다. 석탄 저장고 바닥은 벽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량의 석탄과 쓰레기, 작은 나뭇가지, 오래된 촛대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첼 하사와 함께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부엌에서 가져온 작은 부직갱이로 그곳을 더듬었습니다. 부직갱이가 벽돌에 갈라진 틈 사이로 아주 쉽게 들어가서 한두 개는 들어올릴 수 있었고 다른 벽돌도 아주 쉽게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정원에서 삽을 가져와 벽돌 바로 아래에 점토를 파냈습니다. 삽으로 4삽 정도 깊이까지 파고 나서 사람의 유해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라 터너의 시신에는 살점 몇 조각을 제외하면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신은 참수되었고 작은 허벅지 조각을 제외한 대부분의 팔다리와 뼈가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시신에서 진통제 효신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시신은 여성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중에 복부에서 나온 작은 피부 조각을 통해 피해자가 먼저 독살된 후 토막난 것으로 보이는 코라 터너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크리펜 박사와 그의 가정부를 찾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야 할 때였습니다. 이 섬뜩한 발견은 영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두 도망자에 대한 설명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러한 묘사가 현대 연구에서 발견되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상상력이 풍부하고 생생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경찰 보고서에서 발췌한 두 가지 묘사는 더 타임즈에 실렸고 크리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습니다. 50대의 미국인 의사, 길고 모래 콧수염, 다소 지저분한 이빨, 깔끔하지 않은 외모, 말할 때 이를 많이 드러내고 걸을 때 발을 이리저리 던짐. 이 모든 것이 매우 구체적이지만 아무도 그의 튀어나온 눈을 언급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에델 르네브, 27세, 크리펜의 아내로 가장할 것, 창백한 안색, 큰 회색 눈, 좋은 치아, 잘생기고 유쾌한 외모, 차분하고 온화한 태도, 천천히 걷고 대화할 때 쳐다본다. 그렇다면 발만 동동 구르는 의사와 그를 응시하는 신부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크리펜 박사와 에델 르네브는 앤트워프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SS 몬트로즈 여객선을 타고 캐나다행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영화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창의적인 발상으로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로 여행했고 27살의 에델은 소년으로 변장했습니다. 당시 모든 영국인의 아침 식탁에 그들의 모습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테니 영리한 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펜 박사는 특유의 콧수염을 깎고 수염을 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좀 더 전통적이고 좋은 아이디어처럼 들리지만 여자를 어린 소년으로 변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 이미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단서가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채택한 전략이었습니다. 캐나다행 SS 몬트로스 호에 탑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의 선장은 조금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만약 도망자 부부가 2등석으로 여행했다면 헨리 켄달 선장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크리펜이 1등석 여행을 고집한 덕분에 그들은 1등석 승객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배에 설치된 놀라운 새 무선 전신 시스템의 도움으로 런던의 소식을 접하는 것을 좋아했던 선장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선장 일지의 켄달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몬트로스 호에 탑승한 남자는 경찰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설명에 동행자인 르네브 양과 마찬가지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배 옆 갑판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르네브는 크리펜의 손을 과도하게 꽉 쥐었습니다. 두 남자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즉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르네브는 매우 세련되고 겸손한 소녀의 매너와 외모를 가졌어요. 그녀는 말이 많지 않지만 항상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그의 통제에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는 잠시도 그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양복은 그에게 잘 맞지 않고 바지는 엉덩이가 매우 꽉 끼고 뒤쪽이 약간 찢어져 큰 안전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위십수를 계속 면도하고 수염도 멋지게 자라고 있는데 저는 종종 그가 수염을 쓰다듬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그는 매일 점점 더 농부처럼 보이면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크리펜에게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게 한 다음 제가 가짜 이빨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입을 크게 벌릴지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크리펜의 식탁 매너는 나이프와 포크를 다루고 두 손가락으로 접시에서 과일을 따는 등 매우 여성스러웠습니다. 크리펜은 그녀를 위해 견과류를 깨고 샐러드의 절반을 주면서 항상 그녀에게 가장 눈에 띄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종종 가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르코니 통신사가 보내는 선명한 전기 스파크 메시지를 듣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군요. 의심할 여지 없이 놀라운 발명품이었지만 켄달 선장이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았다면 크리펜이 그토록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7월 22일 금요일 오후 육상 송신기의 범위를 벗어나기 직전 켄달은 모스부호로 역사적인 메시지를 스코틀랜드 야드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정확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런던 지하실 살인범 크리펜과 그의 공범이 술집 승객들 중에 있는 것으로 강력히 의심됩니다. 콧수염을 제거하고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공범은 소년 복장, 매너와 피부색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여자. 이 시점에서 월터 듀 영감은 도망자들이 하선하기 전에 SS 몬트로스 호를 가로채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훨씬 빠른 화이트스타 전기선인 SS 로렌틱 호가 영국 리버풀에서 출항하여 캐나다로 향하는 긴 항해에서 SS 몬트로스 호를 추월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크리펜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 때문에 체포가 국제 체포 영장 및 인도 절차로 인해 오래 지연될 수 있는 미국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 또 다른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10년 당시 캐나다는 여전히 대영 제국의 영토였고 듀 경감은 캐나다 영해에서 체포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이 있었으며 이는 여전히 대영 제국의 경계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SS 몬트로스 호는 7월 31일 세인트 로렌스 강으로 항해했습니다. 듀 경감과 그의 장교들은 조종사로 위장한 채 배에 승선했고 켄달 함장은 크리펜 박사를 초대해 공군 병사들을 맞이했습니다. 듀 주임원사는 1538년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회고했습니다. 나는 좋은 아침입니다. 크리펜 박사님. 저는 듀 경감입니다. 그는 좋은 아침입니다. 듀 씨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일경 런던에서 부인 코라 크리펜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당신을 체포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안하지 않아요. 불안감이 너무 컸어요. 크리펜 노인은 오히려 잘 받아들였어요. 그는 항상 약간의 철학자였지만 제가 그 배에 탑승한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는 나름대로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죠. 동정심이 많은 이 철학자와 그의 어린 아들은 런던으로 호송되어 따로 재판을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헨리 하비 크리펜 박사의 재판은 1910년 11월 18일 올드 베일리에서 시작되어 단 5일 동안만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코라 터너의 시신에서 코라가 실종되기 2주 전에 크리펜 박사가 뉴 옥스포드 스트리트의 루이스 엠버로스 상점에서 주문한 독극물인 효신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냈습니다. 5가지 곡물을 주문한 양이 너무 많아서 며칠 후 크리펜이 수령하기 전에 도매상에게 특별 주문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코라 터너의 시신에서 발견된 하복부의 작은 흉터는 원래 코라의 의료 기록과 일치하는 복부 수술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시신이 크리펜 박사의 것으로 판명된 파자마 재킷에 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파자마 재킷의 라벨을 통해 제조업체인 할러웨이의 존스 브라더스를 찾아간 결과 이 회사가 1968년에 처음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1969년 1월에 비슷한 파자마 세트 3벌이 39번째 힐탑 크레센트에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크리펜 박사가 먼저 아내를 독살한 다음 전문적으로 뼈와 팔다리를 제거한 다음 나중에 부엌 밥솥에서 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산으로 가득 찬 욕조에 그녀의 장기를 녹이고 다른 유골을 폐기했습니다. 그는 핸드백에 머리를 넣어 프랑스로 보트 여행을 떠나는 동안 바다에 던졌다고 추측했습니다. 듀 경감에게 체포된 후 유죄를 인정하고 불안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모든 거짓말 때문에 체포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종된 여성을 찾을 때까지 얼마나 오래,
어쩌면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르네브는 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와 결혼했다고 말했으니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녀를 출국시키는 것뿐이었어요. 그는 지하실에서 발견된 시신이 자신과 아내가 힐드롭 크레센트에 입주하기 훨씬 전에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변호했지만, 물론 파자마 재킷이 크리펜 부부가 입주한 지 한참 후에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는 그리 강력한 변론이 되지 못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는데 27분이 걸렸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그 시간의 대부분은 차와 비스킷을 주문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비되었을 것입니다. 최종 선고에서 리차드 에버렛 웹스터 판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울리 하비 크리펜, 당신은 아내를 잔인하게 독살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해를 단편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사람의 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당신은 정의를 피하고 도주를 감추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죄의 끔찍하고 사악한 본질에 대해 나는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법원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즉 당신을 이곳에서 합법적인 감옥으로 데려가서 사형 집행 장소로 데려가서 죽을 때까지 목을 매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델 르네브는 나흘 후 재판을 받았고 살인 공범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크로이던에 정착하여 사무원과 결혼하고 여러 자녀를 낳았으며 1967년 84세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비교적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펜 박사는 1910년 11월 23일 펜턴빌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내연녀 에델 르네브의 무덤에 함께 묻혀달라는 것이었고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크리펜 박사는 무선 기술의 도움으로 체포된 최초의 범죄자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판결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고 크리펜이 사형당한 후 논란이 된 몇 가지 사항, 특히 경찰과 법원 파일에서 코라 터너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크리펜 박사에게 보낸 일련의 편지가 발견된 것은 그녀가 살해된 지 한참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그중 한 편에서 편지 작성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을 구할 수 있다면 당신의 실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지만 지금은 행복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편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크리펜의 변호인단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후 미국계 영국인 범죄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레이먼드 챈들러는 이 살인이 어떻게 말이 되지 않는지 관찰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대부분의 독살범은 자연사로 인한 사망 진단서를 받기를 열망합니다. 도대체 왜 크리펜 박사는 피해자를 독살하고 시체를 토막내는 수고를 겪었을까요? 그리고 왜 시신의 특정 부분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특별히 잘 숨기지 않은 채 석탄 저장고에 행복하게 남겨두었을까요? 최근 미시간 주립대학의 법의학자 데이비드 포란 박사는 이 사건을 재조사했는데 그는 크리펜의 무죄를 확신하는 듯합니다. 포란 박사는 시신의 신원이 코라 터너로 추정되는 하복부 조각에서 발견된 수술 흉터는 피부의 주름에 불과하며 심지어 남성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코라 터너의 증조카 3명을 추적하여 그들의 DNA를 크리펜의 지하실에서 채취한 100년 전 조직 샘플과 비교한 결과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동료들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지하실에 있는 시신의 다른 신원 가능성에 대한 이론은 계속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크리펜이 불법 낙태 시술을 했고 이 시신은 끔찍하게 잘못된 시술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 직전에 에델 르네브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크리펜 박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 앞에서 나는 나의 무죄를 증명할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크리펜 박사의 손에 피가 묻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의 석탄 저장고에서 그의 것으로 보이는 옷에 쌓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뮤지컬의 화려하고 스캔들 많은 인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것과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시신이 코라 터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는 그녀가 크리펜 박사의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할 뿐입니다. 크리펜 박사가 일련의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가 당황하여 캐나다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월터 듀 경감은 힐드롭 크레센트를 수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SS 몬트로스 호위 1등석에 탑승하지 않았다면 켄달 대위에 눈에 띄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에델 르네브가 소년으로 변장하지 않았다면 그는 갈비 접시에 담긴 칠면조 다리처럼 눈에 띄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크리펜 박사와 그의 이상하게 부풀어 오른 눈은 노인들을 겁주고 어린이들에게 악몽을 선사합니다. 무려 16년 동안 런던의 마담 투소의 공포의 방에는 아돌프 히틀러, 가이 포크스, 징기스칸, 블라드 더 임팔러, 요코 오노 등 역사적 악당들과 함께 크리펜 박사의 밀라빈 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크리펜 박사의 밀라빈 형은 1931년 영국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인 도거뱅크 지진에서 머리가 떨어져 수리가 필요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팔과 다리도 떨어져 나갔다면 런던 지하실 살인범에 대한 적절한 찬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또 다른 범죄를 보지 않으셨나요?